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네, 주제는 저는 물리학자의 경제학이라고, 제가 아무래도 본 전공이 경제학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제 뭔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도움이 다 될 만한 그런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물리학자들 중에서도 경제학으로 넘어와서 연구를 하셔서 업적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것들이 경제학으로 넘어왔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이러한데요. 사실 이게 내용이 좀 제가 1시간 발표인 줄 알았는데 한 30분 정도만 해달라고 학회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마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앞부분은 시간이 되면은 아니면은 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어, 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막 그런 말 많잖아요. 뭐 요즘에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뭐 주가가 엄청 오르고 그 부동산 가격도 엄청 오르고 이런 말이 많았는데 그 자산이라는 것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지 그런 심플한 모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PT를 price at time t라고 하고 xt 플러스 1을 t 플러스 1 기에 payoff라고 하고 r t 플러스 1을 이제 gross return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자산을 이 t 시기에 PT라는 가격으로 샀으면은 t 플러스 1기에는 어떤 그 가격이 오르거나 해서 페이오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나눈 것을 gross return이라고 하고 여기서 1을 뺀 것,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뭐 100만 원에 샀는데 그것이 주식이 120만 원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gross return은 이제 120%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20%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T를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해서 주식으로 치면 일종의 배당금 같은 것을 말하고요. 뭐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만약 뭐 월세 이런 걸로 이해를 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를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할인율이라고 따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을 때 무위험으로 뭐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겼을 때 이게 뭐 102만 원이 된다. 이러면은 그 이자율 그거를 어리라고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PT랑 그 PT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을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T 플러스 1기의 페이오프라고 보면 될 텐데, 어, 만약에 PT가 이 T분의 이것보다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은 미래에 내가 이 자산을 사면은, 지금 내가 자산을 사면은 미래에는 이것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스펙트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만약에 PT가 더 작으면은 미래에 이것이 이 자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PT가 오르가서 결국에는 균형은 PT는 결국에는 이 expected term과 같아지는 쪽으로 어, 균형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만 하시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미래 시기 t 플러스 1 시기의 거를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그럼 이 PT 플러스 1도 똑같은 방식으로 t 플러스 2기에 대한 예측 그 수익을 t 플러스 1기에 대해 예측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일종의 버블텀이라고 하고 이쪽을 그 펀더멘털 밸류라고 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주식이 뭐 주가가 뭐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해보면은 미래에 이 자산이 이 100만 원이 미래에는 한 150만 원에 팔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요. 왜냐하면은 K라는 시기가 흘렀을 때 그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 자산을 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내가 이 기업을 사면은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한 이 정도 되니까 그럼 배당금은 이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겠네. 이걸 판단을 해서 사면은 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DT가 처음에 말했듯이 캐시플로우고, 이 캐시플로우라는 것이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이고 부동산을 치면 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PT라는 자산의 가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자산 가격만 보고 산다라고 해서 버블텀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캐시플로우를 보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펀더멘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주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만약 뭐 버블이다 이런 거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왜 버블이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봐야지 이거를 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는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이 가격에 대한 기대가 지금 T 시기에 K 시기가 흐른 후에 가격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변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변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차라리 펀더멘탈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굉장히 단순한 그 자산 가격 모형이었고요. 자산 가격 모형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런 것이 이제 블랙쇼츠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옵션의 가격을 그 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옵션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마 뭐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들어봤을 테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 상품이나 자산을 그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에 매수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어,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산다고, 자동차는 뭐 자산이라고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 주식을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8만 원이에요. 뭐 지금 7만 원이긴 한데 어쨌든 8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내가 미래에 한 석 달 후에, 세 달 후에 이거를 7만 원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해줄 수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콜옵션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달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콜옵션을 내가 행사를 하면은 이 주식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7만 원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그 현재 주식은 뭐 모른다고 치고 제가 뭐 한 달 뒤에 50만 원에 살 수 있는 50만 원에 이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라고 계약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1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당연히 50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완전 이득을 본 거죠. 이 콜옵션을 행사만 하면은 50만 원을 거저 본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가격이 100만 원인데 내가 50만 원에 지금 사기로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50만 원이 그냥 완전히 이득을 얻는 것이 돼서 한 달 뒤에 페이오프는 5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하나만 더 보자면은, K가 이제 행사 가격을 50이라고 했을 때 50만 원, 내가 한 달 뒤에 50만 원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했을 때 한 달 뒤에 이 가격이 20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페이오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페이오프는 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K라는 가격에 사귈 수 있다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격이 20만 원인데 이걸 50만 원에 사겠다라고 사겠다는 그 계약을 행사를 해버리면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0만 원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종이 조각이라도 남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페이오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콜옵션의 그냥 이걸 정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타임 시기에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맥스 st-k 그리고 0 둘 중에서 더 큰 값으로 페이오프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제대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었다 이러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지금 이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콜옵션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이 콜옵션이라는 것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콜옵션이랑 가격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이 블랙졸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이 뭐 하루나 뭐 어떤 단위 일정 기간 T+1기가 됐을 때 US가 되거나 DS가 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US가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지고 오르는 거고 DS가 되면 주가가 떨어진 건데 그 확률이 Q와 1-Q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죠.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이때 콜옵션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콜옵션의 정의가 이거니까 T 플러스 1기에 주가가 올랐을 때 저는 행사를 그 페이오프는 이렇게 될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페이오프가 이렇게 될 테니까 C는 이런 형태의 콜옵션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약간 들킬 수도 있는데 가정상 이 델타만큼의 주식과 B만큼의 돈을 제가 어디서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 거냐면은 이 델타 S 플러스 B를 C랑 같도록 만들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 S 플러스 B를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짤 건데 S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돈이 지금 있어요. S라는 주식을 델타만큼 살 거고 B라는 주식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러면 T 플러스 1기가 흘렀을 때 이 주식 S는 US가 되거나 DS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US가 되고 여기서 DS가 됩니다. 이 B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이에요, 현금. 근데 현금인데 이제 은행에다가 넣는 거죠. 은행에다 제안전한 예금 이런 데다가 넣으면은 거기서 뭐 이자율 한 0. 몇 프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주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율 얼마 계산을 해서 T 플러스 1기가 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100% 받는 거니까 가정상 100%라고 생각을 하면은 100% 받는 거니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B는 얼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 이 델타 S 플러스 B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페이오프가. 근데 저는 이 델타 S 플러스 B의 밸류와 콜옵션의 밸류를 같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콜옵션의 가격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같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달라진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같게 만든다라고 해볼게요. 같게 만든다면은 지금 이 둘을 같게 만들려면은 이것과 이 둘이 같아야 될 거고요. 이것과 이 둘이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 C와 이것과 같다. 그리고 이것과 CD가 같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과 B의 포트폴리오를 C를 사는 것과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는 델타 S와 B의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그 델타와 B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델타와 B를 사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이러면은 델타랑 B가 미지수인데 식도 두 개니까 잘 풀리겠죠? 그래서 풀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넣어서 잘 이렇게 풀면은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C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모양이. 근데 이때 이 P라는 거를 한번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분이 조금 너무 지저분하니까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P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거는 1-P가 돼요. 그 잘 보시면은. 그랬을 때 결국에는 C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콜옵션 하나의 그 가치가 이 P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C라는 것은 C의 value는 C의 payoff는 이런 식으로 그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한번 그 관찰을 해보면은 이 P를 한번 보면은 P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처음에 그 주식의 그런 가격 형태를 가정을 처음에 했을 때 S라는 것이 T 플러스 1기가 되면 US가 될 확률, US가 되거나 DS가 된다고 했는데 US는 이제 가격이 오른 거고 DS는 가격이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그것이 될 테겠죠. 그리고 그리고 얼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얼이 U와 D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요. 만약에 얼이 U보다 크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행 이자율이었죠. 은행에다가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은 이게 뭐 한 달 후에, 한 1년 후에 또 101만 원이 된다. 그때 그 1%가 어린데, 은행에다가 넣어도 101만 원이 되는데,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올라봤자 뭐 100만 5천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누가 주식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 은행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니까 은행에다 투자를 할 테고, 그러면은 은행에다 계속해서 돈을 넣다 보면은 은행은 이자율을 조금 낮춰줘요. 왜냐면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굳이 이자율을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은행은. 그러니까 이 얼은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얼이 D보다 작으면은 그 반대죠. 아무도 은행에다가 넣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넣으면은 못해도 DS를 얻는데 지금 이자율 은행에다 넣으면은 그것보다 안 준다고 하면은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게 하기 위해서 얼을 높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얼은 U와 D 사이에 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P를 보면은 이거니까 0과 1 사이에 있겠죠. 잘 그 관찰을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확률이고 처음에 제가 이 US가 될 확률을 Q라고 했는데 그 Q랑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것을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에 넣었을 때의 그 가치, 그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은행에다 넣었을 때보다 더 크면은 은행에다 넣지 않고 그 주식에다 넣었겠죠. 그리고 반면에 그 주식에다 넣었을 때 얻을 그 기대값이 그 은행에다 넣은 것보다 더 적다면은 그러면은 은행에다 넣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물론 그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P는 Q랑 같게, 아이고, P는 Q랑 같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S라는 주식을 이렇게 바이너리로 그렇게 그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콜옵션은 당연히 맥스 US 마이너스 K, 맥스 DS 마이너스 K로 콜옵션의 밸류가 나오고, 그거를 잘 정리를 하면은 P를 이제 이런 식으로 놨을 때, 그 콜옵션의 밸류는 이 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나 Q랑 같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2기간 모형을 상상을 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해서 3기간 모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기간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은 그러면은 P의 확률로 US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 Q의 확률로 US가 되고, 1-Q의 확률로 DS가 되고, 또 여기서 Q의 확률로 U 제곱 S가 되고, 1-Q의 확률로 이게 되고, Q의 확률로 이게 되고, 1-Q의 확률로 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C를 마찬가지로 놨을 때 C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아까 전에 2기간 모형에서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 부분만 따로 떼어보고 이 부분만 따로 떼어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 2기간 모형이죠. 그래서 2기간 모형에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CU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CD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걸 또 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CU를 이거를 대입하고 이거를 대입해서 제대로 풀었으면은 조금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이 나오고 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n기관으로 충분히 확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n기관으로 충분히 확장할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S라는 주식이 Q의 확률로 US가 되고 1-Q의 확률로 DS가 된다. 이런 식의 그 가정을 넣은 게 어, 혹시 확률론이나 이런 확률 과정 조금 배웠으면은 배웠을 텐데 디스크릿 랜덤 워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n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Q의 확률로 S가 있는데 US가 되고 또 Q의 확률로 U 제곱 S가 되고 U 3제곱 S가 되고 DS가 되고 D 제곱 S가 되고 D 3제곱 S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 디스크릿 랜덤 워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할 수가 있는 그걸 가지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기관 모형이라고 하면은 그 식을 잘 정리를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지금 디스크릿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주식은 디스크릿하지 않죠. 다 컨티뉴어스하죠. 뭐 완벽한 컨티뉴어스는 아니지만 그 컨티뉴어스에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가정으로 확장을 해보자면은 한 것이 바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이라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을 대충 그 1차원에서 정말 단순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가 어떤 스페이스에 이렇게 있을 때 현재 주가가 지금 여기 0일 그뭐 1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현재 주가가 100만 원이면 이 주식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주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확률로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다음 주식이 뭐 101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또 따라서 여기서 또 다른 주식이 또 성장이 됩니다. 102만 원이 되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서 또 뭐 다른 그 랜덤 베리어블 따라서 정말 낮은 확률로 뭐 갑자기 뭐 50만 원으로 폭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식을 잘 풀면은 콜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과정이 여기서 30분 만에 설명을 드리면 조금 오간 것 같아서 그냥 그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n은 이제 그 정규 분포의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콜옵션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이라는 사람과 슐츠라는 사람이 1973년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듣기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논문으로 이거를 발표한 거는 1973년인데, 실제로 이거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거는 한 3, 4년, 한 5년 정도 더 빨리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정도 더 빨리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돈 좀 벌어야겠다 해서 주식을 막 하고 옵션을 사고 파고 했는데 완전 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망하고 나서 그냥 학계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학계로 가서 이거를 논문으로 낸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이게 그러면 콜옵션의 가격이 잘 따르느냐, 이 블랙이랑 슐츠라는 사람들은 이 모델 따랐다가 망했다고 있는 따르느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그 블랙 슐츠 모형의 그 다른 값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게 실제 콜옵션의 밸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이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뭐 예전에 뉴턴도 주식을 할 때 그 자신은 그 인간의 광기를 계산하지 못했다 막 이런 말도 막 하고 막 그랬다는데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리스크가 터지는데 그거를 이 시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측을 못해서 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한 그 90년대, 한 80년대, 90년대 때부터 해서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그 퀀텀 워크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가우시안 랜덤 워크를 더욱더 확장을 해서 이제는 퀀텀 워크를 보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아직 그 물리학
그 수업을 들은 게 거의 없고 그 양자역학을 몰라가지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제가 그 다른 데서 보면서 배운 것만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자면 아까 전에는 그 디스크를 랜덤워크라고 했을 때 Q의 확률로 여기 US로 가고 또 Q의 확률 U 제곱 S로 가고 여기서 1-Q의 확률로 DUS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그 퀀텀 워크로가 되면은 똑같아요. 그 방향성은 똑같은데 여기서 가는 거랑 여기서 가는 게 상충이 돼서 여기에 있을 확률이 줄어든대요.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대요. 저는 네, 사실 그 원리를 제가 양적까지 잘 몰라서 그냥 그렇다고도 하는데 네, 다들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 랜덤 컨티뉴어스한 것에서 식을 세우면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데 그 퀀텀 워크를 따르게 해서 그 분포를 잘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양극단에 오히려 더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주는 의미가 아까 전에 블랙쇼츠라는 것은 뭐 블랙쇼츠 모형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블랙쇼츠가 콜옵션의 가격을 예측했는데 잘 따르다가 가끔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이 퀀텀 워크라는 이 양극단으로 가는 과정, 이 극단으로 가는 과정을 이 퀀텀 워크를 이용을 해서 모델화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퀀텀 파이낸스 쪽으로 해서 모델화를 많이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근데 네, 제 분야 아니라서 사실 저 자세히 몰라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퀀텀 이코노믹스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퀀텀 게임 티오리라고 있는데요. 퀀텀 게임 티오리라고 있는데 이제 게임 티오리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거든요. 근데 이거를 퀀텀 그 양자역학의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게임 티오리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건데요. 예시로 세미 필립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코인이 지금 헤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 A와 B가 있는데 B가 처음에 이거 동전을 뒤집을지 말지를 정하고 A는 모르는 채로 뒤집을지 말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A가 이거를 또 뒤집을지 말지를 또 정합니다. A도 지금 B는 이 선택을 모르고요. A도 지금 이 결과를 모른 채로 뒤집을지 말지 정하는 거고요. 또 B도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뒤집을지 말지를 정하고 그것도 A는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코인이 헤드를 보이면은 B가 이긴 거고 테일이 보이면은 A가 이긴 거라고 이런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퀀텀 영역으로 한번 식을 전개를 해보자면은 인코딩 한번 해보자면은 헤드를 보일 때를 1, 0, 그 테일을 보일 때를 0, 1이라고 스테이트를 두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동전을 플립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플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아이덴티티를 적용을 해서 그대로 두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각각의 플레이어들은 각 스테이지마다 델타 X를 하겠다, 아이덴티티를 하겠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그 현실 세계에서 그 게임 이론 현재 그 퀀텀을 가정하지 않고 현재 게임 이론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총 8가지의 그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를 하겠다, 아이덴티티 하겠다, 플립하지 않겠다, 플립하겠다, 플립하겠다, 그러니까 플립하지 않겠다, 플립하지 않겠다, 플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이것을 보면은 사실 B가 항상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없죠. 왜냐하면은 A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만 그 게임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B가 항상 이기는 전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퀀텀으로 가져오면은 항상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들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H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그 B가 이 헤드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H를 사용을 해서 동전의 상태를 처음에 플립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 H라는 것을 정했을 때 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 업힐 스테이트의 그 경우가 이렇게 나오고 다운힐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플레이어 A는 만약에 플레이어 A는 이 H라는 존재를 모른다고 해봐요. 이 A라는 사람은 퀀텀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니까 플립 아니면 플립하지 않겠다. 이 둘 중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이 H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플립을 하면은 이게 나오고요. 플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고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뭘 하든 그 상관이 없이 결과가 다음 스테이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가 또다시 헤드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식을 전개를 하면은 업 스테이트가 됩니다. 코인이 항상 헤드를 보여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B가 항상 이기는 거죠. 이기는 전략이죠. 근데 이게 딱 언뜻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 뭔가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경제학의 그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H라는 이거를 둔다는 그 가정을 한 적이 없고 이거가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뭐 플립한다 플립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지 이거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동전을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해요. 동전을 세운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플레이어 A가 플립하겠다 플립하지 않겠다 해도 이거를 플립하면 똑같을 거고 이걸 플립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세워진 상태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다시 이거를 다시 눕히면은 B가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퀀텀 스테이지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건데 이 게임 이론을 사실 이게 이코노믹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를 가정 자체를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주는 의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 퀀텀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더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그래서 퀀텀 컴퓨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지금 30분이 넘었으니까 뭐 발표는 앞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걸로 하고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그 경제 그 모델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R 막 이거요? 나오고 아니요 그거 전에 아, 이 부분이요? 네 이거 그 혹시 그 네 거기서 마지막에 있는 이게 어떻게 마지막에 그 써져 있는 식 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지금 현재 자산 가격,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뭐 10억이다. 이거고요. T 플러스 1기에, 그러니까 현재고 이거는 뭐 1년 후에 자산 가격에 대한 예상치인데, 이 내가 자산 가격이 뭐 한 12억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DT 플러스 1은 그 1년 후에 그 월세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월세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해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리라는 것은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맡겼을 때 1년 후에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미래의 가치를 미래에 있는 미래에 내가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 어리라는 것을 나눔으로써 미래의 시기에 있는 그 12억 플러스 1,000만 원이라는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현재 가치가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만약에 이게 X가 있고 X 마이너스 얼이 있으면은 이 X 마이너스 얼이라는 돈을
지금 내가 은행에다가 넣으면은 미래에 X라는 돈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리라는 이자율을 받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것을 바로 할인율이라고 해서 얼마나 X가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미래 가치를 1년 후의 가격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값이고요. 근데 이거는 미래 가치다 보니까 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측값 혹은 기대값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expected t 시기의 expected라는 것은 정의상 오메가 t라는 것이 현재 t 시기의 정보예요. 내가 지금 현재 t 시기의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그 기대치를 말하는 게 이 expected t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건 미래 가치니까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측값, 지금 현재 t 시기의 정보만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의 값이고요. 만약에 PT가 현재 내가 그 부동산 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이 현재 지금 10억이다. 근데 미래에는 이게 한 12억이 될 것 같고 뭐 월세 뭐 이런 식으로 월세 아끼는 거, 내가 집을 사면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를 1,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집을 사면 이제 월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세이브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그 현재 이자율을 뭐 1.2다 뭐 대충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뭐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뭐 이게 대충 뭐 예를 들어서 11억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현재 가치가 10억인데 미래 이 자산을 사면서 내가 얻는 수익이 그 현재 가치가 11억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얼른 사야 되겠죠. 지금 가격이 10억인데 미래에 11억이 될 것 같으면 얼른 사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 자산을 다 살려고 사람들이 모일 테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10억에서 조금씩 오를 테고요. 만약에 이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11억이 아니라 뭐 9억이다. 그러면은 이 자산을 사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내가 10억을 내서 샀는데 미래에 이게 11억이 될 거다. 아니, 그러니까 9억이 될 거다라고 하면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PT랑 expected term 이거랑 같아지는 데서 그 가격이 균형이 생겨서 자산 가격은 항상 이식을 만족을 한다. 자산 가격은 이식에 만족을 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그 콜옵션이었나요? 그거 가격 결정하는 마지막씩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그 로그 들어간 어쩌고 저쩌고. 이건가요? 네. 아, 네, 이건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C가 그냥 그 R RA에서 증가하는 가치가 반영된 그냥 가우시안 분포인 거죠? 노멀 네, 디스트리뷰션.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C 값이 R이 네, 이제 그 은행 이자율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C가 이제 뭐라 그러냐? 그 미래 자산의 기대값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니까 C가 이제 은행 이자율이 반영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블랙숄스 그 모델에서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냥 이자율 말고는 크게 뭐가 반영된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이자율 말고 또 그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나요? 음, 음, 그러네요. 되게 완만하게 잘, 그러게요. 굉장히 완만하게 잘 올라가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면 아까 그 오메가 T 같은 것처럼 현재 자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C에 반영이 된다는 건가요? 아, 아니, 현재 그거는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 그, 그 S에 대한 정보는 사실 거의 그 다 나온 느낌이죠. 그래서 음, 그거는 오메가랑 상관없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이 논문을, 이거를 논문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읽어보진 않고, 콜옵션이랑 블랙쇼츠랑 가격을 비교하는 그거를 찾다가, 이게 있다 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지금 보니까 반영을 안 한 것 같긴 하네요. 한번 제가 다시 제대로 이 부분, 이 사람 거를 한번 봐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카톡이나 거기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게임 이론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 게임 이론을 거의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럼 이게 아, 어떤 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그 게임 이론 자체요? 네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아, 하는 게 네, 어떤 식으로 네. 활용이 되는지 네. 아, 이게 게임 이론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H를 가정을 안 해요. 이런 게 없다라고 제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는 당연히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게임 이론이 왜 많이 쓰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업이라든가 그런 거 기업들의 그런 서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산 가격은 뭐 PT는 expected T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의 쓴 거는 전체 시장에서 모두가 그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뭐 PT가 어떤지 다들 알고 있고 그래서 PT가 높으면은 다들 이게 지금도 높다 낮추자 이거 안 산다 이런 식으로 했을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져오면은 이거를 이 가격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다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LH 이번에 그런 공기업이라든가 뭐 그냥 기업들이라고 치면 그냥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PT를 이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할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게임 이론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하지만 코인이 헤드가 될 때, 그러니까 이런 게임 이론에서 A랑 B의 전략을 연구해 보는 게 이제 게임 이론이고요. 그렇다면 이 H를 지금 퀀텀 게임 시어리에서 H를 살 수가 있다라고 넣음으로써 양자역학적인 요소를 넣은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경제학에서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어, 그 퀀텀을 지금 보면은 이 결과를 보면은 B는 헤더멀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퀀텀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가져왔고요. A는 플립 또는 플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단순한 경제학에서 학부 때 배우는 그런 경제학에서의 그 선택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B가 항상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컴퓨터끼리 뭐 예를 들면 서로 전략적으로 뭐 이기려고 하는 것인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림을 뭐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뭐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하나, AI 하나에게는 그림을 사진의 사람처럼 그리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AI한테는 이것이 AI가 그린 건지 사람이 그린 건지를 판단해라라고 AI가 각각 다른 임무를 줘요. 그런 다음에 서로 완전 계속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경쟁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림이 점점 사람이랑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에서도 그 게임 이론적인 요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퀀텀 그 양자역학적인 개념을까지 이 AI에게 주입을 시킬 수가 있으면은 훨씬 더 우월한, 그러니까 더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 AI가 세울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게임 이론에까지 와서 그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모르고 어디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다고 하길래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뭐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아니면 아, 네. 좀 이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좀 결정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네, 여기 있는 패니 게임처럼 좀 단순한 상황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그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약간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게임 이론 자체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목적이. 음, 예. 그래서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에서 사용하는 좀 아이디어나 툴들을 갖고 와서 좀 적용을 시켜보는 내용인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단순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해할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